뉴스를 보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긴장되신 적 있으세요?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뭔가 안 좋은 거라는 느낌만 드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의 정체를 완벽하게 파헤쳐 볼게요. 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이에요. 물가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물건들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이 평균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를 때 우리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적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배추 가격이 일주일 동안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면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하지만 배추 가격이 오르고 라면 가격이 오르고 버스비가 오르고 이렇게 여러 물건들의 가격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계속 오른다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갑에 10,000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는 이 10,000원으로 짜장면 5그릇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에 8,000원 하는 곳도 있으니까 10,000원으로는 한 그릇 먹고 잔돈 2,000원 받는 게 전부예요. 10,000원이라는 숫자는 똑같은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확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마치 게임에서 골드의 가치가 떨어져서 예전에는 100골드로 살 수 있던 아이템이 이제는 500골드가 필요한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 월급 인상보다 물가 인상이 더 빠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연봉을 3% 올려줬다고 좋아했는데 그해 물가가 5% 올랐다면 실제로는 손해를 본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실질 임금이 줄었다고 표현해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특히 월급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분들은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고정지출인 월세, 교통비, 식비가 다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조금만 오르니까 매달 남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수요 견인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콘서트 티켓이 인기가 많으면 안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두 번째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건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예요.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원재료나 운송비가 오르면 최종 상품 가격도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물가가 1년에 2%에서 3% 정도 오르는 건 정상적인 수준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물가가 1년에 10%, 20%씩 오르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초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1920년대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진 독일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돈이 없던 독일 정부는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물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냐면 아침에 커피 한 잔 값이 5,000마르크였는데 저녁에는 같은 커피가 8,000마르크가 된 거예요. 하루 만에 물가가 60%나 오른 거죠.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바로 마트로 달려갔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물가가 더 올라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요. 심지어 대따발로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종이 가격보다 돈의 가치가 더 낮아져 버린 거예요. 이건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2000년대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2018년에 물가가 1년 만에 6만% 넘게 올랐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10,000원짜리 치킨이 600만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줘요. 첫째로 저축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열심히 모아둔 1,000만원이 있는데 물가가 매년 5%씩 오르면 10년 후에 그 1,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지금의 600만원어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이자를 두는 곳에 맡기거나 투자를 고려해야 해요. 둘째로 빚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지금 1억 원을 빌렸는데 10년 후에 갚는다고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 후에 1억 원은 지금의 1억 원보다 가치가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갚아야 할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은 손해를 보는 거죠. 셋째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요.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 어려우면 기업들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사람을 더 뽑는 걸 망설이게 돼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2022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기였죠. 다행히 그 이후로 물가가 안정되어서 2025년에는 2.1%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2026년에는 약 2% 정도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정도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적정 수준이에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러요. 환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거든요. 환율이 왜 1,500원만 돼도 이렇게 민감해지는지는 환율 1,500원 영상에서 생활 기준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럼 정부와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기준금리인데 이 개념은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영상에서 먼저 정리해 두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더 저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내 돈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은행 이자가 1%인데 물가가 2% 오르면 실제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둘째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똑같이 벌어도 예전만큼 못 쓰게 되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해요. 셋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 공부해 보세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이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돈의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에요. 무서운 이유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월급 인상이 물가 인상을 못 따라가서 실제 생활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크게 수요가 늘어서 생기는 경우와 생산 비용이 올라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면 독일이나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자산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면 정말 좋은 건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디플레이션도 무서운 현상이거든요. 경제라는 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 이야기들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